이낙연 독주 흔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의 깜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인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19%, 이낙연 의원이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낙연 대세론, 이낙연 독주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지금 변화가 생긴 건데 지금 대선 한 1년 7개월 남았잖아요, 미니 의원님. 이낙연 대세론,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이 꺾였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 3년 몇 개월 만에 네. 독주 체제가 흔들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로드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수성, 고건, 또 네. 황교안,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들이 초반기에는 여야 각각에서 대세론을 갖다 형성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지지율이 정권과 연동돼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면 자연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동형 지지율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독자적 지지율을 갖다 형성해 나가는 것이 과제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죠.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독자형 지지율이었단 말이죠. 혼자서 울고 웃고 국민들과 같이 스토리를 만들면서 형성한 지지율인데 이제 여기는 확장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갖다가 받아왔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굉장히 약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도 우리 미니 의원님과 혹시 뭐 비슷하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선 대세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꺼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서도 입증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낙연 의원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언행이 아니라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낙연 의원의 강점이 바로 안정감과 중도적 색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 의원 어땠습니까? 우선 검찰총장, 법으로서 임기 2년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비판을 하고요. 또 감사원장 흔들어댔습니다. 네. 이낙연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 한 얘기. 네. 민주당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유체 이탈이에요. 예.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예. 네, 우리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직접 겪은 분이에요. 네. 네, 그때 대세론이 없다는 거를 몸소 뼈저리게 느낀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옷에 맞는 언행을 해야 지지율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반등도 할 수 있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고언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신 그 그래픽에서는 이름 중에서 통합당 소속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통합당 솔직히 대선 주자 어디에 있느냐 네. 궁금하신 분 많으신데요. 네, 대책이 아직 있으십니까? 대선까지는 멀었다. 왜냐하면 대세론 없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거에 YS나 DJ처럼 어떤 흔들리지 않은 공고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지역적 기반이 있는 정치는 이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약해요. 조직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이거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첫째, 조직이 아닌 바람의 선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처럼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바람을 타고 언제든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2002년의 교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어떤 조직도 와해시킬 수 있다. 지금부터 정말 의원총회도 공개로 돌리고 네. 그렇게 해서 누가 과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아직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보시는 것처럼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아직
뜻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소속,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또 있어요, 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래통합당에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에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사람이 41%,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사람이 45%, 심지어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금 뚜렷하게 없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총선 여론조사를 할 때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하는 여론조사보다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정권 심판을 위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하는 지표가 사실 더 의미 있는 지표이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후보가 지금 앞서 있냐 하는 예. 것보다도. 왜냐하면 그 후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누가 서로 부상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반적인 기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저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성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개 국회의원 재선거랑 합쳐지면 사실상 미니 대선급, 예비 대선급 선거란 말이죠. 네네. 여기서 아마 지게 되면은 그 다음 내년 대선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새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서 기저를 바꿀 수 있는 국민의 민심에 기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를 갖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대세의 인물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궁금증이 더하는데 그동안 통합당 내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 전문가 혹은 뭐 유리사 백종원 씨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당 밖에 꿈틀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당내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제1차 관건은 정당 지지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9월 임시국회 전까지 정당 지지율을 더 솟구치게 올려가야 돼요. 정기국회.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올라가면요. 당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의 외적인 어떤 계시는 분들도 서로 문을 두드립니다. 네. 예, 그간에 우리 정치사에서 있어왔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도 너무나 낮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당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축이 됐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이번 주부터 우리 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야, 이렇게 하니까 하는구나. 네. 할 수 있구나. 예. 저희 그 의원들 전체 단톡방이라고 하죠. 네.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서는 굉장히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초선 재선들부터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것이고 또 당 밖에 있는 신인이나 아니면은 또 정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 당에 가야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치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청와대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네. 통합당 지지율이 오르면 통합당 문을 밖에서 많이 두드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서 우리 민 의원님은 동의하시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네.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지지율이 원체 낮으니까 한편에서는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28개 지역구 중에서 7개밖에 공천을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영남에 60여 개 지역구에 전부 공천을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지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통합당이 현재까지 얻고 있는 이득은 이제 반사 이익인 측면이 있죠.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기 실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국가라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 사실 지금 대표 주자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시적으로 그거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을 자꾸 정치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정치의 영역을 끌어들이다 보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보수적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들의 희망을 하나 향해서 이제 모아져 가거든요.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맨 처음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기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황교안 전 총리에게 기대를 했다가 이런 예.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항하는 반대 세력의 상징 주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범야권 내에서 이렇다 후보가 없다 보니까 예. 그 대안을 찾아서 이제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대선 주자 뭐 인물을 찾는다기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율을 끌어서 저절로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실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좀 주목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을 더 얻어야겠다라는 말씀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저희가 정치 어떻게 보면 방학이죠. 예. 네, 방학 때까지는 정책과 현장을 접목하는 행보로 계속해서 네. 정당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9월 말이 추석 연휴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은 새로운 당명, 새로운 노선과 정책과 비전을 담는 네. 그런 모습들을 당을 정비해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정말 정부 비판, 견제 이것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하는지를 국민들께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이제 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때 1차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정치 일정은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벌써 월별로 계표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바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얘기, 다음 대선 주자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다음 국회에는 여야가 건강한 경쟁을 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